무제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질문을 제한 없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규칙은 똑같고 후보별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역시 이 주도권 토론에서도 30초 찬스의 팻말을 필요할 때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서류들이나 자료가 있는데 팻말 위치를 좀 잘 확인해 두시면은 적절할 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8분입니다. 예, 아까 우리 정책 주도권 토론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GTX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게 있다. 뭐냐? 민자로 한 거다. 민자로 안 하고 국비로 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GTX라는 거는 진짜 빠르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기존 노선을 같이 공용을 한다. 예산 뭐 1, 2천억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급행 열차가 아니고 이건 완행 열차, 저속 열차가 되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이 문제야말로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은 저는 일산대교나 강동대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민자 유치를 하면 요금이 비싸지고 이거는 주민들한테 바로 부담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GTX에 대해서 또 일산대교나 강동대교 같은 민자 유치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께서 좀 고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전에 먼저 KTX 민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니요, GTX. 예, GTX. GTX 민자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민자를 하면 저는 대표님 말씀처럼 신선, 그러니까 새로운 노선을 깔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자를 하면 킬로미터당 대체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1킬로미터당. 1킬로미터 한 1,000억 들 겁니다. 정확합니다. 1,000억 들니까 한 100킬로미터 정도라고 저희가 GTX를 생각하면 금방 10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자가 되면 상당히 그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 말씀이 민자로 하는 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경기도지사가 반드시 좀 고쳐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GTX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김 후보님 공약 중에 GTX 노선 중에 기존의 이 철도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그거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바로 잡아야지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철로 공유를 안 하면 왜 속도가 나죠? 아니 공유를 하면 공유를 안 하고도 속도가 공유를 안 하면 한국에 30분 말씀하셨는데 공유를 안 하면요. 아니요. 30분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런 거겠죠. 제가 고향에 사는데 저 삼성역까지 가는데 30분이라는 거는 이제 GTX 타고 삼성역에 내리는 그 시간 플러스 약간의 더 한 시간이거든요. 저는 30분은 이거는 좀 경기도민들께서 그러면 내가 집에서 나와서 내 직장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진짜 30분 만에 가나?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GTX를 더 빠른 교통수단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그런 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민자유치 바로잡고 민자유치는 문제가 있다. 또 기존의 철도 아주 늦게 가는 철길을 같이 쓰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이야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존 안 쓰고 민자유치 안 하고 국비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조를 어느 세월에 저희가 가져옵니까? 이거는 수도권의 교통을 바로잡아 가지고 이거는 효율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하는 굉장히 국가 백년 대계의 차원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완행으로 가는 그런 지하철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역간 거리를 조정하고 중간역에 대피선을 두고 그렇게 하면 뭐 지하철 9호선 같은 거는 그래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고속 운영에 문제가 없죠. GTX도 마찬가지죠. GTX는 기존의 노선을 공용으로 해서 기존에 전철이 다니고 GTX도 다니고 이렇게 되면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중간에 역을 안 씌워도요. 다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저 그때 그 1차 토론에서 확실한 답을 안 주셨는데
저는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수원 비행장을 이전해서 네네. 수원 특례시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 화성의 그 동탄 지역에 사는 네. 그 주민들, 네. 이분들이 소음 피해, 저상권 피해, 고도 제한 이런 데서부터 해방되고 그러면서 대체 군공항을 다른 데 지어가지고 국가안보는 국가안보대로 튼튼하게 하고 이게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그냥 눈치만 보고 수원 화성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고 역대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그냥 말로만 하겠다 이래놓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국방에 8년 있으면서 대구 공군기지 이전을 법을 만들고 확정까지 제가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화성에 화홍지구를 고집할 생각 없습니다. 화성의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면 그거 백지화로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옮겨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해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내는 게 저는 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제 질문은 수원 비행장 이전 다음 4년 동안 해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우리 김 후보님의 확실한 답변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수원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고통, 특히 소음 피해 등을 감안해서 저는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광주 또 공항 보셨잖아요. 그쪽에 무안 지역으로 옮기려고 해도 심지어 김동철 의원까지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순천에서 무안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준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도무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따라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일 중요하다. 옛날에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요. 전북 부안에 방패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네. 방패장을 거기에다가 갖다 두려고 그러니까 부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부안 군수가 주민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옮길 수 있다. 님비 현상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를 주고 양성자 가속기 주고 또 아주 몇천억의 아주 현찰 지원을 하겠다.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포항, 경주, 영덕, 군산에서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 제가 그게 화성이든 어디든 수원 비행장을 받아들이는 그 지역에 수천억의 혜택과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그게 철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국제공항이 됐든 그걸 해드리겠다라고 패키지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이 점은 이거는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내가 임기 내에 하겠다고 하는 건 지역 주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내가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지에 있는 지역민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진 않습니다만 8분이 다 쓰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네네. 그 수원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얘기를 혹시 더 하시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김은혜 후보의 네네. 8분간의 주도권 토론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8분을 김은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스마트 워킹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특별히 어느 건물에 오피스를 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어디서 일할래요? 라고 하면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만큼의 IT 기술이 저희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기업 문화를 고치는 문제이지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하나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원격 근무를 하면 교통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카페하고 스마트 워크센터가 다른 거는요. 스마트 워크센터에는 거기는 보육 기능이 들어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고요. 휴식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복합적인 기능을 넣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저렴하게 우리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으면 눈치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업무 방식을 직장 상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예. 결과물이든 예. 기한 안에 가져오면 예. 그걸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하고 그것을 나의 인사의 잣대로 삼겠다는 예.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여서 맞습니다. 저는 차라리 스마트 워크를 짓거나 건물을 예. 빌리는 그 비용이라면 차라리 지하철 주변에 아니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주차장을 짓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스마트 현실적이지 워크센터 않을까. 대신에 주차장을요? 지금은 굳이 어디 오피스를 하지 않더라도 공유 오피스가 잘 돼 있고 예, 또 앱도 저희가 줌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스마트 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왜 근무하셨던 KT나 SK텔레콤이나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들이고 또 행정기관이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때문에 왜 그 기업들 정부가 이 스마트 워크센터를 시작을 할까 지금? 그거는 저는 단순히 그냥 역세권의 주차장 당연히 늘려야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기술의 발전을 인식의 그런 지평이 따라가기가 조금 시간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지난 4월에 보면 이재명 지사의 그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도 그리고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배달 특급, 특히 이제 소상공인 앱 있지 않습니까? 공공 배달 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금이 적지 않게 들어갔거든요. 지방 재정이. 그게 벌써 2021년에 120억 넘게 들어갔으니까요. 129억인데요. 그래서 그게 다 경기도민의 세금이다라고 지목하시면서 소상공인 자체 앱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잘 살펴야 되니 지속 가능한 앱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 공청회 가서 맞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앱이란 이 배달 특급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배달 특급은 그 가맹점 업주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돌아갈 부담을 이제 낮춰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지역 화폐고 연계했습니다만 그 앱 자체도 그거는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앞으로 세금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세금 지원을 중단하면 그거는 망해버리죠. 망해버린다는 거는 시장에서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배달 앱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이걸 하는 이유가 뭐 무슨 특정 업체 이름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뭐 배달의 민족이다 요기요다 이런 몇 가지 이 플랫폼 기업이 배달 시장을 완전히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계속 세금이 들어가면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제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여기에 그게 소상공인분 자영업자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자체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과연 시장에서 저런 민간 플랫폼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경기도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라서 제가 그분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뭘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주고 정부가 주도가 돼서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서 민간기업하고 같이 바로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분야. 그게 바로 배달 앱이고 제로페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이거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민간기업하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 세금 부담을 안 드리고 배달의 민족보다 낮은 수수료나 이런 걸 책정해서 계속 비즈니스가 굴러가도록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배달 앱, 공공 배달 앱이 추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공 배달이 경기도가 주도하는 앱이 아니고 소상공인 주도요? 예컨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 앱도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 가능하려면 지금 민간과의 경쟁을 할 수 없는 영역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이 당연히 일일 이용객만 보더라도 배달 특급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한 10만, 9만 오는데요. 다른 그 민간 배달 앱은 훨씬 많습니다. 이건 100만을 훨씬 넘어서거든요. 주말만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0만보다 넘죠. 600만 정도 되니까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걸 당연히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배달 앱을 만들자고 하면 저는 그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제가 만들자는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건 오해를 하시는데요. 제가 만들자고 그런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기들이 플랫폼 기업, 네네. 뭐 특정 기업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그들이 취하는 폭리 때문에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맞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 그분들이 스스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앱 하나 만들면 어때? 그럴 때 경기도는 뭘 도와줄 수 있어?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네네네. 이재명 기사가 이야기한 배달 특급은 저는 폐지할 겁니다. 네, 저는 예. 이게 중개 수수료 워낙 폭리에 시달리시잖아요. 그럼요. 고통스럽고요. 예. 10,000원짜리 팔아봤자 지금 한 3,000~4,000 원은 다 그쪽에 배달 회사에 줘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아까 만난 맞습니다. 배민이나 예. 그런 회사를 말씀 주셔서 그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는 몇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이게 지금 배달비 같은 게 들쭉날쭉합니다. 지역마다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배달비를 그냥 공시제로 해서 기준을 맞춰주거나 또는 지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확대 개편해서 이 안에서 그럼 어떻게 더 맞춤형으로 중소소상공인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하거나 예. 그동안에 아시지만 지역화폐가 같이 현금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분들한테는요. 그래서 이런 꼼수로 도와주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가 이미 민간 배달업체에 돼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으로 혹은 대항하는 어떤 대안보다는 이분들이 진짜 수수료의 그 폭리에서 해방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금 형태로 가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사회적 합의죠. 그런 폭리를 갖고 있는 민간업체와 그리고 중소 소상공인 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살고자 하는 그런 의무와 권리를 매칭해서 어떤 게 협력과 상생과 좋습니다. 조율이 가능하냐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도지사가 나서서 조율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자, 8분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요?